이제 본격적인 정기결산 두 번째를 해볼까요? 네. 저번 주에 정기결산 1 해가지고 저저번 주에 했었죠. 오늘은 결산 분계부터 손익계산서 보고 재무제표 최종 확인한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를 좀 볼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분계를 하죠. 그 분계를 하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산무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무제표를 생성해주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결산 분계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감가상각비, 그죠? 퇴직급여 충당금. 이거 실제 퇴직급여라는 거는 실제 직원이 나가야지 되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금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비용으로 해놓는 그런 분계가 있고요. 대손 충당금도 있죠. 대손 충당금은 실질적으로 대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대손이 이 정도는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정상가격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 이건 뭐냐면 재고자산,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상품, 뭐 외상매입금 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이러한 재고 자산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그죠? 그리고 결산 분계할 때 상품 맞출 원가를 대체를 하면서 그때 상품이 털어지는 그러한 장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거를 판매할 수가 없는 재고들이 있죠. 당연히 불량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파손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재고 자산이 이제 파손이 됐지만 우리 장부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걸 어떤 걸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요 계정은 별로 쓰는 일은 많이 없어요. 세무대리인이 많이 쓰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에 실질 재고를 관리를 할 때 장부상 재고와 현장 재고가 맞아줘야 되는데 실사를 했더니 재고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 어쨌든 그것도 재고 자산인데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판매를 할 수 있어야지 그 가치를 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은 한쪽에다가 현장에서는 한쪽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장부하고 현장하고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재고자산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판매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금액을 별도로 결산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뭐 회수 불능 매출채권 대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인데 이거를 완전히 회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런 것들도 대손금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일어났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에 결산일 시점에 요건 이제 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나 뭐 미수금에서 제외해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가상각비 적용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메뉴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이 메뉴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해서 이 메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이 메뉴를 많이 이용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근데 이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자산 등록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체 기장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결산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뭐 불러오기가 되거나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어쨌든 결산을 볼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려면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회를 해서 여기에 뜨는 단기 상각비 요 금액을 결산 분계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금액을 나오게 하려면 고정자산 등록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 상각 대상 금액 요거는 장부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가액.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봐야 되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딱 봐요. 이렇게 딱 봤는데 보면은 이쪽에 있죠. 여기 유형자산 쪽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건물부터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이렇게 그 감가상각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유형자산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금액은 13억이라는 이 금액은 취득가액이에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던가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안 받고 계산서를 뭐 한다라고 하면 뭐 계약서를 보고 건물을 잡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계정 과목을 바로 치죠.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여기에 이제 누적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금액들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죠. 미상각 잔액.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재무상태표하고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이 기말잔액하고 뭐 상각 대상 금액, 요 금액 있잖아요. 15억 1,600. 이 금액이 전기에 넘어온 금액이에요. 전기에 넘어온 금액. 그래서 요 금액하고 하나씩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길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 건물은 13억이 넘어왔구나. 요걸 보고 알 수 있고 이 금액과 재무상태표 금액이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 지금 여기는 전년도 이걸 봅시다. 206만 원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이 206만 원이 있으면 이 금액과 이게 차량 운반구니까 차량 운반구 206만 원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왜 지금 맞지 않냐면 현재 결산이 다 끝난 시점이라서 누계액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를 한 게 있어요. 차량 양도를. 차량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뺐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고. 그죠? 뭘 봐야 될까요? 시설장치 볼까요? 시설장치 보죠. 시설장치 5천만 원 있잖아요. 이 5천만 원과 83만 원이 여기에 그대로 5천만 원이 기초가액은 전년도에 넘어온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 기말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5천만 원이 이 금액과 같아져야 돼요. 여기 단기 거랑 비교해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단기에는 또 매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금액이 여기에 맞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이어서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이거를 시설장치를 예로 들어서 할게요. 이 5천만 원이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기말 잔액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있지만 이 83만 3천 원은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이 똑같아져야 돼요. 처음에 내가 이걸 결산을 처음 한다. 감가상각비를 처음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전기 거기 때문에 전기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안 맞다.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비가 다 흐트러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맞는 이유는 이거 미상각부 감가상각 계산 요거 자체는 양도자산은 다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양도자산.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비품을 팔기도 하죠. 그 비품 팔았을 때 세금계산서 다 발행하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발행을 할 거고 개인은 발행을 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법인은 모든 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보게 되면 혹시나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은 뭐 입금 내역이 있으면 이런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정기랑. 근데 맞지 않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다 감가상각을 보셔야 돼요. 우선 그래서 여기 삼각대상 금액은 전년도 요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정부가에. 이게 올해 넘어와서 전년도까지 그 매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어오면 기초가액으로 되잖아요. 근데 기초가액에다가 올해 매입한 뭔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면 건물 전년도에 없었지만 건물 올해 매입을 해서 있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다 받아서 반영을 했고 해당 계정 과목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냥 부가세만 맞는지 정도만 딱 확인을 하고 대충 계정 과목 반영을 하는데 결산을 볼 때는 이런 부대 비용들이 있어요. 건물 뭐 매입을 했을 때는 부대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 비용을 또 다 분개를 해주게 되면 이 건물가액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계정 처리를 다 했어요.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올해 매입분도 이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랑은 다르겠죠. 여기에는 전년도 이 금액과 올해 매입한 금액들이 합쳐진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딱 봤을 때 차량 운반구 1,500 늘어났잖아요. 근데 매각건이 있었어요. 매각건이 보면은 차량 매각을 했죠. 그러니까 1억 2,520만 원이 전년도에 차량이 뭐 몇 대가 넘어왔는데 올해 한 대를 팔은 거죠. 근데 팔은 거에 대한 매각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팔았을 때 2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팔았을 때 1,100만 원, 얼마인가요? 한 1,100만 원, 1,200 정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을 하죠. 근데 밑에 분개는 이 1,000만 원을 차량 운반구 반지하는 분개를 하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에 처음에 취득한 이 금액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반지할 때 자산에서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취득했던 그때 내가 이 차량을 등록할 때 부대 비용이나 뭐나 다 합쳐가지고 이 차량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반영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찾아서 반제하는 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분개를 부가세 신고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결산 시점에 여기 밑에 상세 분개를 하죠.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냥 차량 운반구하고 1,09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할 거고 미수금 1,200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분개, 요 분개, 요거는 나중에 결산 볼 때 추가적인 분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산 볼 때 또 봐줘야 되고 이거를 내가 미처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제가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감가상각비 할 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 이 1억 2,500에 전기에 넘어온 금액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차량 매각건에 대해서 1,000만 원만 반지하게 되면 여기 잔액이 1억 500이 아니라 뭐 1억 1,000 얼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 금액은 또 그렇게 표시가 될 거고 또 얘랑 또 안 맞게 될 거고.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세무대리인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 보면은 많이 하는 실수가 회사마다 원래는 감가상각비를 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외감을 받지 않는 회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굳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재무제표를 생성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회사마다 우리는 이익이 좀 많이 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감가상각비도 반영해야 되고 대손 충당금도 해야 되고 뭐 퇴직급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거는 회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세법은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인정 안 해주죠. 그러면 굳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익계산서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걸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감가상각비도 원래는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7,300이잖아요. 단기 감가상각비가. 7,300을 반영을 하면 손익계산서에 판관비로 감가상각비 들어가죠. 판관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요. 이런 데들은 어떤 데냐면 대출이 많은 데들. 대출 많은 데들은 이익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굳이 내가 지금 안 받겠다. 왜냐면 지금 안 받아도 나 다음에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비를 안 넣게 돼요. 안 넣으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한 1억 정도 났었는데, 이거 안 넣게 되면, 이걸 넣었더니 1억이었다. 안 넣게 되면 1억 7천이 돼버리죠. 영업이익이.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대출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좀 봐야 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근데 안 넣었으면 여기서 지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7,300 이렇게 해놓고 결산분기에는 7,300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안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지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죠. 3, 3, 4, 6, 9, 8, 9, 7 여기 감가상각비 수정해갖고 이렇게 0으로 쳐줘야 된단 말이죠. 다 0으로. 아예 안 넣었으면. 근데 일부만 넣었다. 넣은 거 있고 안 넣은 거 있다. 안 넣은 거는 다 0으로 쳐줘야 돼요. 이유는 우리 마감후 이호를 하죠. 이제 곧 1월이나 뭐 2월, 뭐 빠르면 1, 2월에 마감 이호를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세무대리인들은 3월 이후에 마감 이호를 하게 돼요. 법인세 신고 끝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가 4월에 있기 때문에 4월 초 정도에 마감 이호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마감 이호를 한다 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이 회사가 넣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 0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0으로 치지 않고 마감 이호를 하게 되면 이거 감가상각비 반영된 이 미상각 잔액이 다음 연도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쪽으로. 기말 잔액, 여기 상각 대상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안 넣었는데 요거는 지금 감가상각비 올해 거 다 제외한 금액인 거거든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요 건물에 대한 13억이 그대로 있는데 요 메뉴 자체는 13억에 뭐 3,300 제외하고 12억 7,900이 상각 대상 금액으로 돼버려요. 이게 첫 해에 내가 이거를 딱 발견을 하면 아 이거 잘못했네, 이거 다시 0으로 해주고 다시 2월을 하든지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다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수정해줘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년도에 5천만 원짜리 요걸 샀는데 감가상각비 반영 안 했어. 근데 마감후 2월을 했더니 여기 83만 원이 있죠. 그러면은 83만 원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0 쳐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잖아요. 이런 상태로 몇 년이 내가 이거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몇 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감가상각비 다 틀어지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할 때는 요 금액과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무형자산은 여기 있죠. 무형자산. 뭐 소프트웨어나 뭐 있죠. 그런 것들, 뭐 상표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 상표권, 영업권 여기다 반영을 하면 그런 것들은 이쪽에 뜨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이 표와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이 금액은 맞아줘야 돼요. 반드시 맞아줘야 돼요. 제가 감가상각비를 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세무대리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일절 못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아니, 누가 얘기 안 해주죠.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재무상태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1, 2년 차일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 하나도 안 됐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결산도 보고 뭐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3년 차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계정 과목 구성도 눈에 들어오고. 근데 요거를 하다가 뭔가 이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제 감가상각비 하려면 여기서 보고 여기 단기상각비 뜨면 이거 반영을 해.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 여기 7,300을 했어. 요거랑 얘를 맞춰볼 생각도 안 하고, 얘를 맞춰볼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숫자 뜨는 거 그냥 그대로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 보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내가 예전부터 그 업체를 해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걸 알고 그 업체를 계속 했었으면 좀 수정 몇 년 전부터 좀 잘했을 건데,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너무 이상하게 반영이 돼서 이 금액들이 다 틀어졌어요. 다. 그랬던 얘기는 감가상각비도 과소하게 됐거나 과대하게 반영이 됐거나 그랬겠죠.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는 아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올해 감가상각비 나 반영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감면을 받는 업체들은 감가상각비를 해줘야 돼요. 혹여나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반영 안 했어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 반영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정이 거의 없게끔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그 중소기업 감면 있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받는 게 대부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비용, 감면이라는 거는 최종 소득금액에 가지고 뭐 업종별로 뭐 10%, 뭐 15%, 20%, 뭐 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는데, 이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감면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득금액을 낮춰주지 않으면 과다 감면 받게 되는 거고, 또 감가상각비는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감면받는 업체니까 감면 이번에 다 받고 감가상각비 필요할 때 나중에 공제받아야지, 이렇게 세금을 조정을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면받는 업체들은 결산 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던지, 아니면 못했으면 신고 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줍니다.
감면받는 업체는 감가상각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초보였을 때 이 얘기를 이제 제조업을 했는데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감가상각비 뭔가 맞춰줘야 되겠구나 하다가 상세히 보니까 얘가 너무 이상한 거죠. 얘랑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얘랑 얘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숫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거의 입사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많이 이용을 하죠. 우리가 감가상각 반영을 할 때 이 메뉴를 많이 이용하지만 저거는 이거는 반기 결산할 때나 스무드리는 중간에는 많이 하죠. 중간에나. 그리고 정기 결산할 때, 정기 법인세 신고할 때 한 2번 정도 볼 거예요. 이걸로. 근데 월 결산하는 데들 이걸로 월 결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뉴를 월 결산할 때는 감가상각비 요걸로 안 보고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봐요. 그래서 세무대리인들도 회사에다가 알려줄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서 매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라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되게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미 옛날에 돈이 처음에 취득할 때 돈이 나갔죠. 실은 유출이 됐잖아요. 근데 비용 처리되는 게 감가상각비로만 되니까 요거를 반영을 안 해주면 단기 순이익이 뭐 단기 손실이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실제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월결산하는 데들은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조회해서 월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지금 뭐 자산이 몇 개 없잖아요. 여기 몇 개 없는데 하다 보면 내가 고정자산, 이것도 고정자산에 등록이 돼야지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감가상각비 내가 뭔가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다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면 2018년 9월 정도까지밖에 없네? 그러면 한 4분기 정도는 지금 입력이 뭔가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비품이 더 있었는지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 저는 계정별 원장을 열어놔요. 없네요. 9월까지만 있었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나 뭐 신용카드 매입을 할 때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적요를 다 입력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적요 이렇게 복사해서 고정자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계정별 원장 띄워놓고 고정자산 등록 띄워놓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날짜도 봐야 되니까 이 날짜가 여기 취득일자로 들어가니까 요거를 2개를 띄워놓고 먼저 이 작업을 해요. 감가상각비 하기 전에는 감가상각비 할 때 꼭 얘네들 추가 매입건이 있는지 먼저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기 어디야? 결산을 하다 보면 저기 고정자산 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는데 월별 감가상각비는 내가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해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죠. 이런 게 이제 매각한 거. 매각한 것도 여기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8,
지금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는 저장하면 돼요. 11월 했나요? 그러면 여기 밑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1, 2, 3월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고정자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을 안 해서 이쪽에 안 불러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저장을 다 해버렸잖아요.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또 삭제해도 돼요. 조회월 삭제 해가지고 이거 그냥 전체 삭제해도 되고 일부만 내가 삭제하겠다 그러면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고, 그러면 다 0이 되죠. 예, 1월부터. 그럼 다시 처음부터 그냥 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1월 조회했더니 175만원 떴죠. 저장하고 2월 175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삭제해도 되고 뭐 이렇게 여기서만 삭제를 안 해주면 돼요. 여기서만. 저기는 뭐 거의 불러오는 기능이고 내가 감가상각비를 보기 위한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뜨면은 이거 삭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은 두 군데예요. 실은 두 군데. 근데 월 결산을 한다. 그러면 이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부터 고정자산을 등록을 할 때 제가 계정별 원장에서 이렇게 조회한다라고 아까 보여드렸고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고정자산 등록 중에는 건물은 반드시 그 건물 지번으로 좀 관리를 하던가 뭔가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보면 이게 이제 그 양도인한테 매입한 금액이에요. 13억이 뭐 토지가는 별도로 있고 13억이 건물가액인데 이거는 양도인한테 내가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죠.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붙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취등록세를 내요. 그러면 이렇게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실은 요것만 중개수수료, 지급수수료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해당 계정 과목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이거는 나중에 이 부동산이죠. 나중에 또 매각할 수 있죠. 매각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로 들어가요. 필요 경비. 그래서 중개수수료 했으면 이거 세금계산서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세금계산서도 이제 양도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이 있고 이게 취득가액이 될 거고 이 중개수수료가 이제 필요경비가 될 거고 취득세도 뭐 필요경비가 될 거예요.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현재는 건물가액으로 다 잡혀 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또 다르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해놓지 않고 나중에 요거를 지급수수료 뭐 요거는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취득 시 부대 비용은 해당 계정 과목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세금 관련해가지고 세금의 종류마다 세목마다 계정 과목이 다르다라고 해서 정리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정기 2월 돼가지고 13억 넘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건물이 최소한 2개 이상 되겠다. 왜냐면 올해 단기에 매입한 건물이 있고 정기에 넘어온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2개 이렇게 지번으로
아니면 뭐 동호수라던가 왜냐면 동호수 그러니까 하나씩 팔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면 걔네는 그 그룹화 해가지고 하나씩 여기 보정자산 등록을 할 때 해주고 거래처 원장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좀 그렇긴 한데 보세요. 여기 이진 빌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진 빌딩. 이것도 이진 빌딩. 근데 중개수수료는 뭐 어떤 뭐 공인중개사, 어떤 부동산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끊겨 있을 건데 이 여기 202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연결을 할 때는 이진 빌딩으로 연결을 해준 거죠. 이것도 건물도 어떤 다른 사람 이름일 텐데 세금계산서도 그렇게 발급이 되고 거래처 코드도 그걸로 연결이 되겠지만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연결을 할 때는 여기 이진 빌딩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JL 빌딩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JL 빌딩이 뭔가 하나 취득을 했는데 비슷해서 이제 이렇게 걸렸는데 이런 것들은 바꿔주면 되죠. 수정으로. 그래서 이게 거래처 원장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거래처 원장. 왜냐면 고정자산 등록은 이게 전체 금액이 합쳐져 버려요. 이렇게 딱 합쳐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으면은 13억 9,533원 5천원을 매각 분괴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그 차량 운반부처럼 매각 분괴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취득세는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거래처 원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매각을 한 3년 있다 했다. 그럼 3년 전 데이터 가가지고 해당 그 거래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 금액을 이걸로 먼저 보고 관련 증빙을 찾아서 첨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도대체 이 건물이라는 이 금액에서 어떤 거를 빼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이거 2개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10개, 20개 뭐 이렇게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각할 때마다 반제 분괴 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대 비용도 같이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좀 금액도 크고 나중에 양도로도 연결이 되니까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연결산을 하니까 항상 12월 말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지만 아까 월별 감가상각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까 양도자산이 있었잖아요. 양도자산. 차량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월별 감가상각을 했으면 다 반영이 됐을 거잖아요. 3개월치라도. 여기 보니까 3월에 매각을 했으니까 3개월치. 양도일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치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법인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안 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당해요. 그러니까 월별 감가상각을 해주면 훨씬 사업자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다. 법인세는 소득세 측면에서 법인세는 뭐 똑같은데 소득세는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말 잔액이 재무상태표를 12일로 조회한 취득가액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은 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블럭이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렸는데 월 결산을 한다면 1월 결산을 1월분 감가상각비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 37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1월 31일로 해서 수기로 분계 쳐도 되지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1월로 조회해서 1월로 조회해서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많이 쓰게 될 거죠. 이걸 많이 쓸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해요. 연결산을 많이 하니까 그죠?
연결산을 많이 하니까. 근데 월결산을 한다 그러면 1월 1월 조회하고, 그죠? 2월 2월 조회해서 뭐 2월에 월별로 재고자산도 다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들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달 세무대리인들은 할 수가 없어서 연결산으로 1월부터 12월 조회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아까 이제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기능 모음에서 조회를 삭제하고 다시 저장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런 게 메시지가 떠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7, 8, 9, 10, 11, 12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 금액이 감가상각비 총액이 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7월에서 12월이 지금 빠져 있는데 다 되어 있는 상태가 5,5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영을 해주는데 여기 있죠. 자산별로 해줘야 되잖아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이렇게 자산별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기에다가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 조특법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막 어렸을 때 어려웠던 게 아니 여기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있고 여기도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 근데 여기다는 거의 넣을 일이 없어요. 넣을 일이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 하시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자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회가 되는 건데 어쨌든 기타의 대손상각비 뭐 단기 대여금 중에 뭐 1% 감가상각비를 넣겠다. 그러면 이게 주요 매출과 상관이 없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영업의 수익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매출, 원가, 판관비 제외한 거.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여기 회사 매출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그리고 주요 비용인 판관비가 얼마지?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이 얼마지? 이게 중요한 거지. 영업의 수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가지고 뭐 이익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요거가 영업의 이익이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맞춰버리면 영업이익에서 완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그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져서 은행에서 보는 이익률과 우리가 맞춘 이익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업이익을 보셔야 돼요. 대출이 있는 데들. 대출이 있어서 우리 이익률을 맞춰야 된다. 이익률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봐요. 근데 은행이나 그런 데들은 영업이익을 봐요. 영업이익.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판관비 여기까지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영업이익 위쪽으로. 그러니까 27억이면 엄청 좋은.
근데 단기 순이익을 보는 데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이 많아가지고 또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걸 다 갖춰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뭐라 하냐면 영업이익도 줘야 되고 단기 순이익도 줘야 되고 근데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요? 이미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감가상각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이제 막 유용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는 또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왜 감가상각비가 없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딱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이거 억지로 맞춘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여기까지. 감가상각비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